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권을 추구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권 추구 사회다. 렌트 센트릭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젊은 분들도 대다수는 아마 이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대기업 정규직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한다는 것입니다. 현상을 쪼개서 카테고리를 잘 만들면 답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문의 길이죠. 일반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예요.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만한 개념이 에코노믹 렌트라고 하는 경제적 개념이 있어요. 렌트라고 하면 임대료인데요. 에코노믹 렌트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정의는 뭐냐면 공급이 제한됨으로써 생기는 초과 이익을 바로 렌트라고, 에코노믹 렌트라고 얘기해요. 경제적 지대라고 얘기하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막에 의해서 공급을 통제하면 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낼 수 있죠. 허가, 종편 허가를 받으면 이권이 생기는 돈을 벌 수 있죠. 저축은행 허가 받으면 일종의 이익을 낼 수가 있죠. SK텔레콤 독점적인 통신 사업자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죠. 부동산, 자기가 땅을 샀는데 그 옆에 잠실역이 생겼어.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잠실역 옆에다가 100층짜리 빌딩을 졌어. 공항까지 틀어버리고. 그럼 엄청나게 돈 벌잖아요. 모든 부동산은 초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렌트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렌트가 발생할 수 있죠. 협상력, 현대차 노조가 야 너희들 우리 월급 안 올려주면 파업할래. 그럼 협상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임금을 올려주면 그게 바로 에코노믹 렌트입니다. 공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한꺼번에 생산을 중단하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바로 에코노믹 렌트입니다. 근데 또 하나 방법이 권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4대 강사업, 원전 기술, 낙하산 이런 거 권력을 이용해서 일종의 이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방법이 혁신이 있죠.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는 초과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권이 많이 이득이 많이 생깁니다. 갤럭시 노트 굉장히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마진을 높게 붙여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것도 역시 이코노믹 렌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이코노믹 렌트를 추구해야 되는데 혁신을 통한 이코노믹 렌트가 블루오션, 그 다음에 이런 이권을 이용한 것이 블랙오션, 권력을 이용한 것이 그레이오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경제도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분류하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드린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혁신 경제가 많이 GDP를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 좀 설명드릴게요. 모든 상품은 벤처기에 그 공급이 적다가 성장기에서 공급이 늘어났다가 성숙기에서 완만이 되다가 쇠퇴기에 줄어듭니다. 1980년대, 70년대 말에 PC가 생겼다가 80년대 286, 386, 486 이 펜티엄으로 늘어나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PC가 거의 쇠퇴하고 있죠. 그 엄청난 데일 컴퓨터가 상장이 폐지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옛날에 뭐 타이프라이터가 IBM이 만들어갖고 엄청나게 떴지만 1980년대 다 없어졌죠. 백열전구를 에디슨이 만들어갖고 폭발적인 성공을 했지만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상품이 이런 경로를 걷습니다. 그랬을 때 초기에 물건이 생겼을 때 원가가 비쌉니다. 노동이 많이 투입되죠. 그러다가 대량 생산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학습이 되면서 점점 떨어진다고.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로지 그 성장기, 벤처기 아닌 성장기만이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바로 이 벤처기와 성장기가 혁신 경제입니다. 성숙기, 쇠퇴기가 바로 이 성숙기와 쇠퇴기에서 공급자가 많은 것이 경쟁 경제입니다. 레드오션. 근데 이 어떤 이유 때문에 공급자가 굉장히 작을 경우에 이게 바로 이권 경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경제나 이권 경제에서는 별로 실질 임금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실질 임금 상승이 곧 GDP의 증가입니다. 일자리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혁신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좀 아까 설명드린 거 일종의 가설 모델, 하이포테시스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증명하려면 실제 그 데이터하고 통계 데이터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경쟁 경제, 혁신 경제, 이권 경제, 공공 경제를 그 경제 통계로 한번 분석해봤어요.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5년 만에 한 번씩 발표하는 산업 연관표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고 그다음에 국민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내셔널 어카운트. 거기에 보면은 각 업종별로 부가가치와 그다음에 인건비가와 그 종사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분석을 제가 해본 건데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산업 분류할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분류하잖아요. 2차 산업은 제조업이죠. 1차 산업은 농업광업이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인데, 그 산업연관표도 그렇고 국민계정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다시 재분류한 거죠. 예를 들면 제조업을 소비재 제조업과 기초소재업과 조립가공업이 성격이 다른 거예요. 다르게 분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가공업,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혁신경제에 속하고, 중소제조업은 이거는 경쟁경제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재분류를 한 거죠. 서비스업도, 그래서 금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권경제에 가깝고, 도소매업은 경쟁경제에 가까운 거죠. 키 높이를 보시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경쟁경제는 이게 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또 높이는 1인당 자본, 1인당 부가가치입니다. 1년 생산하고. 그리고 파란색은 1인당 인건비 높이가. 보면은 경쟁경제 종사하는 사람들은 1인당 인건비가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그 부가가치도 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 이익은 상당히 작습니다. 근데 혁신경제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제법 높죠. 이권경제는 더 높습니다. 사실은 이게 높이가 한참 올라가는데요. 이런 데서는. 어쨌든 분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게 바로 음식 숙박업이나 도소매업 종사하는 분들. 이렇게 1인당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폭이 중요합니다. 폭은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이 바로 GDP가 되겠죠. 부가가치. 근데 이 경쟁경제 종사하는 사람이 약 61%. 이걸 이제 합해보면 경쟁경제가 61%, 혁신경제 12%, 이권경제 7%, 공공경제 19%가 종사합니다. 이건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거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서 혁신경제는 183조 원, 이 당시 총 GDP가 한 1100조, 2010년도인데요. 11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를 이제 이렇게 부담되고, 나머지가 이제 자본잉여라는 건데, 자본잉여라는 거는 중요한데요. 인건비가 약 한 50%가 인건비로 나가고요. 나머지는 임대료 나가야 되죠. 이자 나가야 되죠. 그다음에 시소 투자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나가야 되죠. 지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자본잉여라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표를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GDP를 감소시키는 이권경제가 가져가는 자본잉여가 너무 많구나. 이게 거의 다 상당 부분이 부당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 부당거래라는 영화 보셨죠? 그거 보고 분노하셨죠? 이 표 보고 분노하셔야 됩니다. 212조 중에 약 55조가 바로 담합이 위한 거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됩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생긴 렌트. 그 다음에 183조 중에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뭐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경쟁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 태반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표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 이권경제가 가져가는 지나치게 큰 부가가치를 줄여서 혁신경제에 투입을 해서 혁신경제에 종사하는 사람을 12%가 아니라 20% 정도로 늘려서 이 사람들을 흡수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혁신경제 늘어나서 부가가치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GDP가 늘어날 것이고, 경쟁경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 됐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신분 계실까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다른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소득 분위별로 쭉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소득이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이렇게 분류하는 표는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가계소득 기준으로 보면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소득이 작은 집단이 월 소득이 12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다음이 240만 원입니다. 한 달. 그 다음에 360만 원입니다. 약간 오차는 있는데 제가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480만 원입니다. 아주 쉽죠, 기억하기. 120, 240, 360, 480. 아주 쉽죠. 4배. 1, 2, 3, 400이 올라옵니다. 이게 700만 원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 소득 격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걸 제가 경제 분야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혁신경제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 위에 있습니다. 이권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아까 월급 많은 거 보셨죠? 공공경제도 중간부터 위에 있습니다. 공공경제도 약간 저임도 있죠. 혁신경제도 약간 단순 노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60%에 해당하는 요소경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조금 가져가고 있다는 문제죠. 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그것이 이제 오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학적인, 사회학적인 모델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계급이론인데요. 계급과 이데올로기의 관계, 계층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라는 제가 새로 만든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인도 사회 아시죠? 브라만, 바이샤, kshatriya, 수드라, 파리아 이렇게 5개 계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도 이렇게 5개 계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G1 이권 장악 집단, G2 이권 기후 집단, G3 이권 추종 집단, 침묵 대중 집단, 국빈소유 집단이라고 나눠봤는데, 이게 저는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서나 생기는 현상이다. 일반 현상. 제가 일반 원리를 좋아한다고 했죠. 일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써봤는데,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 헤로데 아시죠? 세리대에서 죽인 사람. 백인대장 아시죠? 이 사람들이 G1에 속합니다. 사두개파라고 나오죠? 제사장 나오죠? 이 사람들이 G2와 G3죠. 바리사이파 나오죠? 이 사람들이 G3입니다. 기득권층이죠. 로마의 식민지대에 협조하는 사람입니다. 농장에 있는 사람, 가축 소유자, 목자, 어부, 세리, 일꾼,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가 스스로 건축 노동자죠. 여기에 속했습니다. 침묵대중 집단. 그리고 예수가 가장 어여삐 여겼던 사람들이 과부, 나병 환자,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죠. G5 집단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이런 사회는 항상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이런 계층 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힌두교, 불교 계층이거든요. 로마에서는 로마 신화와 기독교. 그 다음에 예수 시대는 유대교였죠. 그래서 예수가 항상 바리사이파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잖아요. 율법이죠. 옛날 율법. 어느 나라도 몽고인, 생목인, 고려인 빼놓았어요. 그 다음에 한인도 둘로 분리했습니다. 남인이라고 했죠. 일본도 다이묘, 사인, 사무라이. 근데 이 사무라이가 중요한데요. 한 15% 정도, 10 내지 10% 내외에 있습니다. 사농공상으로 되죠. 이렇게 계층을 하고 불합군이라고 있어요. 불합군인이라고 있습니다. 천민 집단이 있었죠. 이상하게 5개를 이루어져 있어요. 히틀러 일파가 있고 장군 제국이 있고 나치 당원이 약 10%였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평민이 있었고 유대인과 공산당원이 압박받는 사람이었죠. 이상하게 5 집단으로 되어 있어요. 마르크스는 집단을 자본가와 부르주아, 뿌띠부르주아, 플로레타리아, 극빈층으로 분리했습니다. 5개로 되어 있어요. 스탈린 측근과 관료 집단, 공산당원이 약 10%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태인과 반공인들이 압박했죠. 조선시대에도 보면 왕족과 집권분단과 양반이 약 10%였습니다.
다음에 서인 주민이 있었고 노비들이 한 30~40%까지 갔었죠. 노비나 머선, 백정 이런 백정 같은 사람은 소나 부복에 살고 있죠. 북한이 지금 김일성 일가 있고 당군가 있고 공산당원이 약 10%입니다. 그다음에 지주 출신 정치범 있죠. 이 국빈 소유 집단이 왜 존재하는지, 그거는 왜 존재하냐면 모든 이데올로기가 G4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협의 수단으로 씁니다. 너희들 이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넌 G5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해라. 이렇게 쓰잖아요. 정치범과 지주 출신. 그 다음에 이 G4 입장에서는 G5의 존재가 위안이자 위협. 그래서 G5가 필요한 거죠. 주체사상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한국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계층, 5개 계층으로를 제가 설명을 했더니 우리나라의 아주 저명한 사회학자분이 야, 그거 굉장히 독창적이고 세계 유명한 사회학자도 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이론이다. 이렇게 칭찬받은 이론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앞으로 잘 보세요. 이 이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모든 5개의 계층이 인류 역사에 일종의 내시 평형 상태로 부조리한 이권 평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문명이라는 건, 문명의 역사는 바로 계층 분화의 역사예요. 문명이 생기기 전, 문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계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라는 건 바로 계층 분화의 역사고 거기에 항상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란 이념이라고 하죠.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전파하는 단순화된 논리로 과학을 가장한 선전체계다. 어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 혹은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류 역사의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 이념은 최고야. 중요한 거야. 지상의 가치야.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1980년대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 대부분 나는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어요. 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학을 가장한 선전체계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서 전파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G 플러스 I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초적인 모델을 가지고 제가 2가지 모델을 말씀드렸어요. 4개를 경제를 4개로 나눈다. 집단을 5개로 나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규정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권 추구 사회라고 규정합니다. 렌트 센트릭이라고 규정합니다. 상위 1% 소득의 변화가 상당히 컸어요. 특히 1997년부터 2008년 사이에 7%에서 13%까지 증가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죠. 미국은 1980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위 10%의 소득 비중입니다. 1995년도에 상위 10%의 소득이 29%였는데 이게 2010년도에 44%까지 증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30%, 32%쯤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평등한 국가라고 볼 수 있죠. 프랑스, 영국, 북부 다 이렇습니다. 근데 영국과 미국이 1980년부터 급격하게 이게 상위 10% 소득이 늘어났죠.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추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득이.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95년부터 급격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이 데이터 굉장히 싫어합니다. 관료들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노력하죠. 이 데이터가 비로소 밝혀진 게 2년 전에 김남영 교수라는 분이 분석해서 나온 거고 이거는 국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도 없이 정치하고 경제 정책을 짰다는 게 참 심각한 거죠.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였는데 평등에 가까운 사회였는데 15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가장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로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책임 이유가 뭔지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95년도에 상위 1%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수익이 올라가고요. 그 밑에 9%가 3,600에서 5,800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하위는 한 1,200만 원에서
오히려 감소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질 숫자인데요.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집값 엄청 올랐죠. 교육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통신비 많이 올랐죠. 기름값 올랐잖아요. 생활비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소득은 떨어진 거예요. 90%.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굉장히 어려운 서민의 고통이 바로 드러나는데 이 통계도 진짜 안타깝게도 최근에 나온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1995년도에 그 상위 1%가 7, 그 다음 9%가 22, 나머지 71%를 90%가 가져갔어요. 여기서 기준은 20세 이상의 성인을 다 카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인도 계시고 학생도 있고 군인 간 사람도 있고 뭐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직업의 숫자는 아니지만 인구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10%라면 미국 주변에 개택받는 사람까지 해서 약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 기준으로. 근데 국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이제 국제 비교가 가능한 건데 보시면 스웨덴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1995년도에 7% 22%, 7% 22%죠. 근데 15년 사이에 한국은 거의 미국이나 영국처럼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급격하게 사회가 변한 겁니다. 민주진영이 선거에서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는데 정권을 담당했으면서 반성은커녕 이런 걸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다. 왜 나이 들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왜 박근혜를 찍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도 안 돼요. 결과적으로 90%의 사람들이 71%를 나눠갔다가 56%를 나눠가졌고 이 숫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빈부격차가 가장 큰 미국과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상위 1%가 17%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엔 반 이상이 혁신 경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데 한국의 12%는 과연 혁신 경제 가져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이 이권 경제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보다 더 심각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설탕 모델 이거 다시 돌아가보면 바로 이 1,600억 원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권 장학 집단 지원 0.1%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협조해갖고 400억 원을 가져가는 사람들 이권 기여 집단 G2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약 1%입니다. 그럼 G3는 뭐냐? G1과 G2의 약간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집단, 이데올로기의 포획당해서 이 사람들을 비호하는 집단이 약 10%가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1%만 갖고는 100%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기 측근을 만들어가는 게 약 10%라고. 그게 왜 10%인가?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1%더라고요. 이권 비율이. 400억 원을 4천만 원씩 나눠보면 1000명인데 220건이면 22만 원이 취업자의 1%입니다. 어쨌든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조금이나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층을 5개로 나눴는데 G5는 왜 생기는지 말씀드렸고 G1은 뭔지 1,600억 원 가져가는 게 G1입니다. G2도 아셨죠? 그 측근. G3의 존재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 승리 연합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게 정치학에 나온 개념인데 미니멈 위닝 코эл리션. 뭔가 전쟁을 하거나 뭔가 집단 간의 어떤 힘의 권력 싸움에서 이기려면 숫자가 너무 작으면 안 되죠. 근데 숫자가 너무 많으면 전리품을 나눠가는 게 너무 작아집니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약 10%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무라이의 숫자가 약 10%입니다. 북한의 공산당원 숫자가 약 10%입니다. 중세시대 기사의 숫자가 약 10%였습니다. 히틀러 시대 나치당원이 10%입니다. 소련의 공산당원 숫자가 약 10%입니다. 10%보다 너무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조선 초기에는 5%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10 내지 15%로 막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권 집단의 누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권 집단은 생기면 점점 잘 안 없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점점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고 천민의 숫자도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양반은 군대 가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노비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권 집단은 늘어나고 세금 내는 집단은 줄어드니까 나라가 골병들어서 망하는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신 분이 바로 낸시 올슨이라는 분이 1965년도에 집단행동의 논리라는 걸 썼고 82년도에 국가혁명을 썼는데 98년도에 지배권력과 경제범위라는 책을 쓰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자면서. 어쨌든 제가 이분의 이론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이권 집단은 아까 그런 소수의 이권 집단은 뭉치기가 쉽고 일단 생기면 안 없어진다. 근데 다수의 이권 집단은 생기는데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산업혁명이 생긴 지 1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이권 집단이 생기면 안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처음에 소수의 이권 집단이 왕조가 바뀌면 소수의 이권 집단이 있다가 점점 늘어나서 늘어나면 이권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권 집단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침묵하는 대중 집단이 점점 더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러면 사회는 점점 경직되고 계층은 고착화되고 경제는 후퇴하고 갈등은 증가하고 결국은 국가가 멸망하는데 이 국가를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막강하던 송나라가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아주 하찮은 거란족과 몽고족이 그냥 망하잖아요. 그리고 원나라도 한 200년도 안 돼갖고 그 세계의 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불과 명나라 군대 누구죠? 이자손인가요? 그 시골 깡패 출신 주원장이죠. 시골 깡패 출신 주원장 군대한테 바로 몰락하잖아요. 근데 그 명나라가 콜럼버스의 함대 무려 100배에 가까운 함대를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선단을 뿌렸던 50년 전에 콜럼버스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그 기술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명나라 군대 10만 명한테 그대로 몰락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게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이권 집단이 일단 누적되면 그 이권을 가진 집단은 자기 스스로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침략이나 혁명에 의해서만 사회가 바뀐다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역사의 일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수천 년 역사에 수백 개의 나라가 흥망성쇠했을 때 거의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종의 역사의 통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를 좋아할까?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또 문제가 많던 시대. 빈부격차,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예를 들면 95년도에는 G1이 3억 원을 수입했어요. 이건 실제 통계입니다. G2가 1억 원, G3가 20%가 이건 이제 가구 단위입니다. 아까 10%는 개인 단위고 5천만 원, G4가 2,500만 원, G5가 1,2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어요. 근데 2010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G1은 7억 원, G2는 2억 원, G3가 8천만 원, G4는 2천만 원 똑같아요. G5도 안 변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변했나? 신기하죠? 80%는 소득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G0.1%에 해당하는 재벌이나 그 가까이 재벌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돈을 제법 벌었지만 여기에 G3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벌었죠. 저는 여기가 이게 성벽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성벽의 높이가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궁전입니다. 이거는 이게 궁전이죠.
성이승도 안에 이제 궁전 속에 이렇게 공주도 살고 왕도 살잖아요. 그 옆에 이제 고급 주택가가 있는 거죠. 거기 또 벽이 또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